태화로의 풍류에 참여하신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태화로 인문예술 아카데미 사회를 맡은 울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한승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로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화로의 풍류는 태화로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곳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육적, 문화적 접근 방식에 대해 변화를 주기 위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기획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10번의 강좌를 계획하였으며 오늘은 6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태화로 누각 위에서 만나는 기분 좋은 바람과 함께 태화로의 역사 속으로 빠져보는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기대합니다. (2021) 태화로의 풍류 6회차 강좌는 권일 사진작가님의 강연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강좌의 주제는 감성이 흐르는 태화강으로 산업도시 울산의 도심을 관통하는 태화강의 사진체험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깨우는 태화강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성의 강으로서의 의미를 공감해 볼 예정입니다. 권일 사진작가님은 개인 전시 21회, 그룹 전시 290여 회 등 해외와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 경남국제사진페스티벌 운영위원과 울산사진가회 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권일 사진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여기 보니까 저 시를 한 줄도 쓸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시가 이렇게 강물을 타고 흘러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태화로는 사실 그 울산 태화강은 울산의 젖줄이기도 하면서 울산의 또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그 랜드마크의 흑진주를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이 태화로입니다. 어제 제가 울산 박물관에 옛날 태화로의 그 현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가 관장님도 만나고 지난주에 그 태화로에 대한 역사와 그 의미를 좀 한 번 더 새기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지금 이게 자원급제를 한 사람들처럼 그리 보여요.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너무 좋고 마치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한 송이 한 송이씩 들고 온 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사진 작가니까 사진을 어떻게 하면 조금 잘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 또 하나는 이 태화강에 뭘 흘려보낼 것이냐, 과연 강물만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제가 세느강을 걸으면서 그 밤이고 낮이고 걸어봤는데 그 걸어가면서 울산 태화강은 왜 세느강의 그 운치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는지, 그에 대한 어떤 자숙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인문학 특강이라고 하지만 인문학이 뭡니까? 자연과학의 반대되는 게 인문학입니다. 자연과학은 자연이 만드는 무늬, 인문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무늬를, 그림 무늬를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인문학에 대한 소양은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거라든지 또 갖고 계시는 그 정보들만 해도 인문학에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름을 뭐 그 창에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런 소양은 다 갖추어 있으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사진의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그 사진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저는 토목공학을 전공해서 울산에 오게 된 연유도 도시가스를 처음 만들기 위해서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리 왔고요. 그 사진을 취미로 했는데 그 사진의 취미가 너무 재미있어서 여태까지 38년째 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주 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조로 즐거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이든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거는 꼭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든 문학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뭐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여러분들이 꼭 하나 정도는 이 차지에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이는 태화강입니다. 그죠? 태화강인데 제가 세느강을 봤는데 태화강만큼 강이 이렇게 멋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느강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2부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사진은 과연 뭘까? 우리는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프랑스 사진의 고향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진 작가들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놀라는 것은 K방역도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누구나가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식사하기 전에 조상한테 뭐 제사를 잘 안 지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종교상.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전화 한 통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음식을 차려면 꼭 사진을 찍어요. 그게 무슨 어떤 약간 전통 의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조만간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예비 사진 작가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사진의 본고장에서 와서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사진이 뭘까? 우리가 매 시간마다 찍고 사진을 안 찍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맨 앞줄에 계시면 혹시 사진을 뭐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네? 사진이 뭘까요? 사진이요? 네. 기록이고 예술. 기록이고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사진을 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공간 이동이라고. 공간 이동. 예, 공간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 수준 높은 답이 나오면 제가 쓸 자리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야야 사진 고마 찍어라. 사진 많이 찍으면 혼이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도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진은 기록적인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그 시간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미래에도 시간을 저장하는 장치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로지 사진만이 그 저장하는 장치는 아니지만 그 시점을 이렇게 보존해 주는 데는 그 대역을 맡고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는 사진을 찍는 순간에 역사를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게 손가락 아래는 역사가 정지됩니다. 이 딱 하는 순간에 딱 정지되어 버려요. 많은 화가들이 이 카메라나 사진을 개발하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사진 때문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사진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게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고 사진은 사진대로 그림은 그림대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우려를 했고요. 좀 전에 이렇게 공간 배치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형태, 하나는 색. 두 개가 결합돼서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데 그거를 사진을 잘 찍었다고 한 거는 공간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보니 강의가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어떻든 우리가 잠시 후에 한번 사진을 찍어보는 체험도 해보고 그 사진을 찍고 나서 그걸 전부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나중에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 좋은 사진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준비하신 소정의 작은 상품도 있다 하니까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사진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사진은 간단합니다.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했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지금 언어로 지금 이제 뱉어내고 있는데, 또는 시인들이나 소설가나 수필가들은 텍스트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이렇게 뱉어냅니다. 그리고 무용을 하는 사람들은 몸짓으로 내기도 하고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소리로 자기 뜻을 나타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의 생각을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빛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빛이 없으면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요. 어떤 빛이든 이렇게 자연광이든 아니면 인공광원이든 빛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는 고수들은 늘 빛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을 정지하는 시공의 예술이다. 아까 사진을 찍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정지되어 버리고 하는 거. 사진은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진 찍을 때도 내가 몇 분에 몇 초 이렇게 찍기도 하죠. 그것도 시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찍으면 이 시간에 모든 것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삶의 마지막 포즈를 기억한다, 이렇게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는 알겠고, 공의 예술이라는 것은 공간 배치라는 거죠. 공간 배치를 내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많이 찍고도 성공적으로 내가 잘 찍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는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범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많은 범위를. 딱 내가 찍고자 하는 1주제, 2주제, 아니면 뭐 주연, 조연,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찍어야 되는데 내 눈에는 그게 주관적으로 보였는데 사진은 객관화돼서 나오는 형태다 보니까 그게 찍을 때는 마음에 드는데 찍고 나서는 너무 포괄적인 거, 그게 두리둥실하게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사진을 찍으실 때는 내가 찍고자 하는 게 1주제가 뭐고 2주제가 뭔지 이것을 좀 정해서 찍으시면 구체적으로 자기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절치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라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간에 무수히 많은 형태들과 색들이 존재하는데 이것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잘라낸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내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의지가 내가 난 무엇 때문에 찍는다, 왜 찍는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도 탁 잘라내기 때문에 절치미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간예술이라고 하지만 그 반대적으로 우리는 긴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진을 찍는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사진을 찍는다. 그래서 사진은 포토그래픽, 또 포토그래피, 사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빛 플러스 그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그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블록 찍듯이 막 기계에서 뭘 성형을 해놨고 국화방처럼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카메라 속에 담는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나하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담겨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든 우리가 이제 사진이 뭔지, 사진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빛과 카메라는 알겠는데 피사체는 뭐냐? 피사체는 찍힘을 당하는 대상, 즉 대상입니다. 찍고자 하는 대상을 우리는 사진적 용어로 피사체라고 부르죠. 자, 우리는 가끔 사진 공부를 할 때 카메라 앞내 보셔야 하면 굉장히 주춤주춤합니다. 왜? 내 카메라가 남들 뭐 덩치도 크지도 않고 좀 예소해 보여서 좀 쪽팔리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해서 잘 안 내는데 우리 선배들이 하신 말씀이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카메라는 도구에 불과하고 화가들의 그 붓이나 삽이 연필에 불과한 겁니다. 다만 그분이 잘하는 고수가 더 자기의 뜻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는
붓도 자기의 성향이 맞는 거, 물감도 성향이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있지만 카메라가 찍어주진 않아요. 카메라가 찍어주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여러 사진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는데 그러면 저 사진이 정말 잘된 사진인지 아닌지 내가 분간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진을 크게 대학에서 분류를 하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기록의 목적으로 하는 기록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다큐멘터리, 스토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광고 사진이 있죠. 그 다음에 지 쪼대로 하는 예술 사진이 있습니다. 이 쪼대로 하는 거는 자기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찍는 거예요, 이게. 마음 먹은 대로. 그럼 마음을 제대로 잘 먹으면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잘 안 먹으면은 좋은 게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 찍는 거는 기록인 동시에 예술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보통 찍는 게. 그러면 예술 사진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독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늘 찍어 올리는 그대로 찍어서는 여러분들 SNS 올리죠. 비슷하게 올리면은요, 좋아요, 와우, 달기는 하지만 푹푹 넘어갑니다. 그냥 그 인사치레로 하죠. 숫자 채워줘야 그래도 그 사람이 체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와우에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우에 현혹되면 절대 좋은 사진 찍을 수 없다. 자, 이 사진은 프랑스 파리 14지구에 있는 몽파르나스 공원묘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록 사진입니다. 기록 사진. 그냥 내가 거기 가서 보니까 요런 정도로 돼 있어라고 하는 기록 사진이죠. 야, 이것도 기록 사진입니다. 못남이 삼형제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큐 사진하죠. 아주 극적 드라마틱한 어떤 시간에 그거고, 위에 그 왼쪽의 사진은 고압 전선에서 작업을 하는 그 전공인데, 위에 분들이 고압 전선에 감전이 되었고 밑에 기다리던 동료가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요즘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엄마가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들이 넘어가고 아버지는 맨 뒤에 넘어가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그 왼쪽 사진은 스토크로그를 광고하는 사진이 아니고 요가를 하는 거죠. 요가 광고고, 오른쪽에는 시계 광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야, 찢어난 종이를 왜 찍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작품 사진이라고 하고 예술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그 의미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의미가 발생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가 그 예술의 도시 파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 종이가 수십 장이 겹쳐져서 찢어진 거거든요. 조그마한 광고판에 그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붙었던 광고 포스터 위에 또 그 한 사람이 또 붙여서 또 찢어내고 또 찢어내고 찢어냈는데 이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의 흔적에 내가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조형성을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뜯어갔다는 거죠. 붙였다가 뜯어가고 붙였다고.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디테일한 그 섬세한 감성이 저를 꼭 붙들었어요. 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종이를 딱 보는 순간에 어디 하나 버리는 쓰레기도 제자리에 갖다 놔니까 재구실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자, 이것도 이제 파리 하니까 우리가 막연히 뭐 낭만의 도시, 예술의 도시, 그다음 신의 도시, 뭐 빛의 도시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민에 들어가면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민적이죠. 네. 길에 가면서도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은 자유와 평등 또 박애 정신이죠.
나의 권리를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하지 마라. 내가 키스를 하든 뭐를 하든. 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식사를 한 두세 시간씩 하죠. 할 때 보면은 남자들도 저렇게 수다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버려진 캔들 모아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마치 추상 미술처럼 보여서 제가 작업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쓰레기장을 16년째 찍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만날 때 저널 사진을 많이 봅니다. 신문에 나거나 그다음에 그 방송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저널 사진하죠. 저널 사진의 특징은 기록하고 재현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담는 거. 그다음 예술 사진은 개 같은 성질, 써놨죠. 개성, 독창적이다, 상상력을 동원한다 하는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예술 사진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이런 사진들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진들 엄청나게 봤죠. 이런 사진들을 잘 찍긴 했지만 우리가 좋은 사진에 분류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몰개성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마다 꼭 이렇게 V자라거나 하트 모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스크바에 가서나 파리에 가서나 헝가리에 가서나 체코에 가도 다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사람 사진 찍을 때 보면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것을 우리가 몰개성적이라고 하죠. 자, 잘 찍은 사진은 어떤 거냐? 내가 쓰고자 하는 목적에 적절하게 촬영한 사진. 요거는 좀 이렇게 형식적 미를 많이 따진 겁니다. 그 아래에 좋은 사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사진은 어떤 거냐? 위에 이렇게 형식에 많이 지우쳤다면은 아래는 형식과 내용이 진부하지 않고 독창적인 사진이라고 합니다. 진부한 건 뭡니까? 어제 훑어본 걸 오늘 그대로 우라문 걸 우리가 진부하다고 합니다. 진부하거나 독창적이 쪼대로 지만이 있는 자기만의 사진을 우리가 독창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찍어볼 건데요. 찍어볼 건데 늘 누가 찍었던 대로 봐왔던 그 기시감적으로 찍는 거 말고 나는 이렇게 봐. 이 좋은 풍광에서 울산에서 최고의 그 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풍광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나만이 어떤 울산을 표현을 어떻게 해볼까 라는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사진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폰이 됐건 카메라가 됐건 도구는 아까 뭐랍니까 제가 사비 연필과 같다고 했죠. 도구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긴 시간을 찍을 수 없고 한 15분만 찍어 보겠습니다. 한 15분만. 15분 찍고요. 할 건데 잠시 쉬는 그런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10분, 3시 10분까지 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쪽에 보시면 지금 사진 촬영 보내는 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톡 열어보시고 위에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니까 핸드폰을 들고 이쪽에 QR 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링크가 연결되거든요. 그럼 저희 오픈 톡방을 만들어 놨는데 입장 비밀번호는 이쪽에 201515로 접속하셔서 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이따가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고 소정의 상품도 증정해 드릴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왔으니까 기왕 왔으니까 이 그 태화루의 그 모습하고 도시가 이렇게 같이 오버랩 되는 쪽으로 약간의 어떤 제가 과제를 좀 전해드릴게요. 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았습니다. 2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많이 보내셨습니까? 네, 사진은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아무튼 선택을 잘 하셔야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잘 찍어놓고 선택을 잘 못하시면은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 우리 울산의
태화강의 길이는 약 40 발원지를 보면 46.5km, 46.1km, 47.4km 이렇게 되는데 어떻든 옛날에는 태화강을 백리라고 불렀습니다. 백리 태화강길 했는데 지금 보면은 한 115리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원지는 탑골에서 발원하는 발원지도 있고 가지산 그 쌀바위 아래서 발원한 제2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군데 다 100리는 넘는 길이고요. 좀 제가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그 세너강은 울산 태화강의 17배 되는 길이고 다리가 3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태화강의 다리는 몇 개일까? 위크 사전의 조사에 의하면 3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3개를 다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울산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다리 몇 개냐 물어보니까 한 7, 8개 이래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그 울산 사무교에서부터 저 울산만까지의 그 국가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이 국가 하천이 있는데 그 국가 하천에 놓이는 다리만 해도 그만큼은 많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한 도시를 오롯이 이 강을 갖고 있는 도시는 많이 없습니다. 한 도시가 한 강을 다 갖고 있는 도시는. 그런데 세너강은 굉장히 여러 도시를 지나갈 뿐 아니라 국가도 다르게 해서 지나가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세너강을 예술의 강 또는 낭만의 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강을 이렇게 그 수지를 보면은 울산 태화강 수지는 훨씬 좋습니다. 좋고 강폭도 넓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관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게 우리가 어떤 강으로 명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의 어떤 느낌이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이 될 것 같은데 그 탄생이 된다면 저는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 감성이 흐르는 강으로 붙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주제를 그렇게 정했는데요. 우선 세너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너강 변에는 수없는 미술관도 있고요. 그 강변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태어났다가 돌아가시고 또 작품이 태어났다가 소멸되고 이런 어떤 그것쯤에서 맨 먼저 보여지는 이 다리는 여러분들 잘 아는 미라보 다리입니다. 미라보 다리는 기욤 아폴로네르가 미라보 다리라는 시를 쓰고 나서 시도 세계적인 명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다리도 명다리가 됐습니다. 이 다리는 전체 길이가 한 93m 정도밖에 없고 보이는 이는 그 동상이 좌우에 전체 합해서 4개의 동상이 있는 이 다리고요. 다리를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사진을 찍어서 채색감에서 이렇게 보였지 그렇게 멋있는 다리는 아니고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여행할 때 가장 두 군데를 실망을 합니다. 어디를 실망하냐면은 쌍제리제 거리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서 가봤는데 별로 볼 게 없고 그 다음에 이 미라보 다리가 굉장히 그 미라보 다리라는 시가 탄생된 이 다리를 가보면 정말 볼품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미라보 다리에 많은 예술하는 사람이나 또 낭만적인 또는 그 연인들이 가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밋밋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크게 내세울 만한 건 없어요. 자, 이는 동상이 좌우에 4개 있는데 이 기욤 아폴로네르라는 사람은 19살에 파리에 와서 있으면서 맨 먼저 피카소라는 화가를 만납니다. 피카소라는 화가에 의해서 마리 로랑셴이라는 화가를 또 소개받게 되고 그 소개받은 사람과 이렇게 열렬히 5년간의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다가
기욤 아포로네르는 굉장히 아방가르드적이에요. 좀 독창적이고 문학인이기도 하면서 또는 그림을 좋아했고, 또 마리 로랑셴이라는 그 여성은 화가이면서도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동반자로서의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사랑을 나눴는데, 이 미라보 다리를 오고 가고 하면서 이 데이트를 많이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워낙 이렇게 재능도 타고날 뿐 아니라 좀 아방가르드적이니까 여러 가지 그 연루가 되긴 하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작품을 분실을 하게 됐는데, 그 분실하고 나서 이 분실한 사람이 뭐 이태리 사람 같다, 뭐 이런 같다 해서 이제 기욤 아포로네르한테 지칭이 됐어요. 그래서 기욤 아포로네르가 모나리자 분실설에 연루가 돼서 경찰서 잡혀가고 옥살이도 며칠 하고 하면서 며칠 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니까 그 마리 로랑셴이라는 여성이 볼 때는 자기가 미술을 하고 오는데 그 주변에 전부 그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그게 인류가 됐으니 이제 지금부터 사랑을 서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못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소개해줬던 피카소하고도 이제 절교를 하게 되고, 이런 연륜에서 이제 이별을 했어요.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옥살이를 하고 나왔죠. 나오면서 자기 친구 샤갈이라는 사람 집에 갑니다. 그래서 샤갈의 옥탑방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자기 집에 가게 해서 미라보 다리를 건너다가 아침에 빛은 반짝반짝해서 윤술이 자자자자 이렇게 강에 깔려 있는데, 자기 시신은 사랑하는 연인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친구도 절교를 하고 또 자기 글 쓰는 것도 엉망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랑의 어떤 이별을 절교하는 그런 시가 미라보 다리입니다. 이 다리에 시를 쓰고 나서 그 알코올이라는 그 시집에서 이거 발표를 했는데, 그 알코올이라는 시집이 발표되고 나서는 이 시도 뜨고 또 절교를 했지만 마리 로랑셴대로의 자기 그 화가로서의 작품 세계도 상당히 성숙돼서 좋은 작품을 하고, 이렇게 두 사람 다 이제 해피엔드는 아니지만은 더 한 번 정도 자기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에서 두 작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면은 이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살다가 그 기욤 아포로네르라는 사람은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38의 일기를 마칩니다. 그 슬픔의 그 끝에 그 슬픔을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이야기 붙여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슬픔의 끝에 나오는 시가 미라보 다리입니다. 다리를 보면 별로 크게 뭐 웅장하거나 이런 다리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38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죽고 또 결별을 하고 나서 각각 두 사람은 또 다른 그 연인을 만나서 사랑을 했습니다. 했지만 나중에 마리 로랑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도 사랑에 대한 고품이 있으니까 버림받은 여자보다
떠도는 여자보다, 죽은 여자보다 불쌍한 여자가 어떤 여자냐? 잊혀진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가 잊힘을 당함에 대한 그 어떤 절규죠. 여러분들도 그 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원에 하얀 드레스를 입히고 나의 연인이었던 아프로네르의 편지를 빨간 장미꽃과 함께 싸서 가슴 위에 올려달라고 이렇게 마치고 끝을 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우리 뭐 사모교나 울산 태화교보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게 다리잖아요, 이게. 이 다리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제가 힘을 받았어요. 울산에도 전정교가 있습니다. 전정교. 사람만 다니는 다리. 저 울산에 울산교가 있고, 저희의 사모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구영교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전정교가 있는데, 이런 교랑을 걸출한 시인이 좀 시를 쓰거나 또 화가가 그림을 아주 잘 묘사를 해서 예술의 혼을 입히면은 여기도 명소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네강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늘 태화강은 어떻게 하면은 태화강이 세네강보다 더 멋있는 강으로 옷을 입힐까? 이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미라보 다리는 시는 전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네 개의 어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네 개의 단락 하면 우리는 늘 기성정결을 생각이 되는데, 기성정결의 방식은 한자 문화권에 있는 문인들이 썼던 어떤 방법이죠. 그런데 이거 뒤에 보면은 밤이 오고 종은 울리고 세월은 가고 나는 여기에 남아있네. 이 이야기를 계속 씁니다. 겸 아프로네르의 형상은 우리나라도 있어요. 서울에. 자, 이번에는 뽕네프 다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뽕네프는, 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죠. 네프는 뉴, 새롭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리라는 의미인데,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입니다. 약 400년을 조금 넘었죠, 지금. 그 돌로 만들어져 있는 다리고요.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 그렇게 별반 화려하게 치장이 됐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보면 저 돌출부가 있어서 저기에서 기대서 사진도 찍고, 저기서 호떡도 나눠 먹고 키스도 하고, 이렇게 차는 차대로 다니면서 저렇게 낭만적인 돌출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마스카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마스카롱은 옛날에 유럽식 건물에 보면 이렇게 아치형 위에 뭔가 이게 도깨비 상이라든지 아니면 꽃을 뭐 붙인다든지 이게 장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스카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스카롱이 무려 381개가 붙어 있어요. 저기. 그 마스카롱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하면은 좀 개기스러워요. 좀 개기스럽고 좀 해학적이지만 약간 좀 뭐랄까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도깨비 상을 만들어 놨거나 이런 것처럼 약간 좀 뭐랄까 보기에 편안한 그런 얼굴은 아닌데, 그 얼굴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리를 낳을 때 그 인부들한테 자기의 얼굴을 하나씩 조각을 해서 붙이라는 해서 그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에 이발사라 또 뭐 주전뱅이 이런 그 서민들의 얼굴을 조각해서 붙였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길 위로만 다니기 때문에 길 아래에 측면에 붙어 있는 그 마스카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마스카롱, 이게 마스카롱 하나하나의 얼굴이 다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양쪽에. 자, 뽕네프 다리는 이는 그 다리가 갖고 있는 조형성 이거 외에 굉장히 그 깊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그 파리의 연인들이라는 그 영화가 여기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많은 연인들이 그 다리에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가보기를 희망했고 거기는 낭만이 흐른다 또는 사랑이 흐른다 사랑이 머무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뽕네프 다리에 가보죠. 가보면은 그렇게 그럴 만한 건 아닌데 그래도 부스부스하게 쭈쭈쭈쭈 빨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영화에 보면 뽕네프 연인들이라서 너무나 진짜 그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지만은 그 제목에 반해서 가장 뭐랄까 좀 날 것을 본다, 삶의 마지막 날 것을 본다 그럴까요? 그런 장면.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은 불쇼를 하는 그 입에 기름을 알코올을 넣어서 뭐 불을 뿜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 불쇼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버리고 그 한번 먹고 하루 버리면 그거 가지고 술을 얼마나 또 마셔서 거기서 잠잘 데가 없으니까 뽕네프 다리 그 공사 현장에 가서 늘 자는 거예요. 늘 자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또 길에서 자다가 차에 치이겨가지고 병원에 끌려가도 치료도 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인 뭐지? 줄리엣 노비시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프랑스 여배우들 중에서 가장 카리스마가 강한 그런 여배우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가장 더러운 장면, 추잡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자, 그 여자 주인공도 그 시력을 점차 잃어가는 맹인으로 돼가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 남자 주인공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술 주전뱅이 노숙자. 자,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 다리는 새롭게 부각이 됩니다. 전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네. 이 영화의 컷들입니다. 여러분들 또 찾아보시면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영화가 지금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반 그 영화관에는 물론이고 DVD관에도 잘 안 보여줍니다. 이런데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은 이제 그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그날 200주년이 되는 날인데 불꽃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 불꽃놀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점차 익어져서 거기에 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불꽃놀이 하는 한 씬을 위해서 2만 발의 불꽃을 쏘았습니다. 2만 발의 불꽃이 우리 돈으로 하면은 20억 정도를 날렸어요. 이 한 씬을 위해서. 자, 이런 다리입니다. 우리보다는 좀 밋밋하지는 않죠. 다리 교각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전부 둥근형암의 사각입니다. 그리고 전부 이렇게 타원형의 둥근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뽕네프 다리는 이 영화만으로 가지고 과연 유명해졌을까? 그거는 아니에요. 또 여기에다가 크리스토라는
세계적인 설치 예술가, 대지 예술가가 이 뽕네프 다리를 내가 천으로 한번 덮어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파리 정부에다가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드디어 10년 만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2주 동안 이게 설치를 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본 장면이 적는 겁니다. 그 천을 다 덮어서 차가 못 다니고 사람만 다니도록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 세계적인 그 작가죠. 이 작가는 이렇게 독일에도 이런 그 의사당을 통째로 덮는 이런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파리의 유명한 작가들의 그 작품 속에서도 뽕네프 다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열쇠 자물통. 자물통 하면은 생각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연결해서 영원히 그게 풀리지 않게 사랑을 명시하는 게 우리 자물쇠라고 하는데, 그 자물쇠 다리가 파리의 예술의 다리입니다. 자, 이 자물쇠가 하도 달지 말라고 권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달아서 한때는 다리가 넘어졌어요. 이 다리가 전용기업이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작은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 밑에는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 다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물쇠를 하도 권유를 해도 안 되니까 아크릴로 막아놨어요. 유리판인지 아크릴 뭐인지 막아서 손이 그 안쪽을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딱 만들어놨죠. 예, 이 다리는 그렇게 좀 보면, 우리가 보면 좀 엉성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떼내기도 하고 판 그 난간을 하도 자물쇠가 많이 달려가 다리가 위험하니까. 이렇듯 그 프랑스 파리에는 제가 세 개의 다리만 소개를 드리는데, 하나는 시로서 유명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시로서. 그 미라보 다리는 미라보 다리라는 시로서 유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뽕네프는 영화와 그림과 설치 예술이 세 가지가 곁들여져서 세계적인 명소로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뽕데자르라는 예술의 다리는 처음에 누구의 뜻에 따라서 열쇠를 달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열쇠 자물통의 다리로서 세계적인 사랑이 이은거는 그런 다리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서 있고, 이거 말고도 알렉산더 3세교라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화려한 다리입니다. 화려한 다리인데 어떤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궁전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놨던 큰 산데리아 같은 거 갖다 거꾸로 기둥을 만들어서 붙여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다리. 그거 말고도 뭐 이게 베리캠 다리라든지 우리 울산 국가정원교 같은 저렇게 위로는 차가 다니고 아래는 사람이 다니고 이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느껴서 울산에서 가장 이제 시가지 안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다리가 저 국가정원교라는 너무 무시무시한 제목을 붙여놔서 좀 참 분위기에는 좀 걸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름을 붙였다 하니, 어떻든 저걸 국가정원교로서 그대로 두 대 별칭으로 붙일 만한 그런 뭔가 예술의 모티브가 저기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 이 지금 소개드린 이런 것들을 시인들이 만나는 장소에 가서도 소개를 할 거고, 또 그림을 하는 친구들한테 가서도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해서 우리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보면, 세 가지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술가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국가나 기관에서 그 예술가들의 그 맑은 정신과 상상력과 독창성을 인정해 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융합이 되면은 울산의 이 많은 33개의 다리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지 않을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이런 어떤 상상을 해보면서 현실이 되기를 저는 여러 어떤 통로를 통해서 노력해 보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로서는 과제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다리를, 울산에 있는 다리를 다 사진을 찍어서 그 특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낭만이 흐르는 다리를 붙이는 게 좋을지, 또 지금 하고 있는 감성이 흐르는 다리를 붙이는 게 좋을지. 그 다리는 결국은 그 강에서 가장 비주얼로 시각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다리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많은 예술의 영감을 주기도 할 뿐 아니라 시민들한테 가장 잘 보이는 하나의 조형물로서도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예,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파리 영상 시간이 그러니까 그 파리 영상이 2개 있어요. 예,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여기 영상 빨리빨리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 사진 촬영하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오늘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말고 아까 파리, 예, 야경. 뭐 어느 걸 먼저 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불빛이 다르죠? 불빛. 이 불빛을 잘 한번 보세요. 우리의 다리는 전부 다 밤 되면은 차가운 다리가 되고 차가운 도시가 변해져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불빛은 전부 다 이렇게 백열등을 달아놨어요. 붉은색, 옛날에 우리 달았던 백열등 있잖아요. 그걸 달았기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하고 품어서 이야기를 도론도론 나누고 싶은 그런 도시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파리의 밤을 사진을 촬영하면서 파리의 밤은 황금의 도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 쭉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조명 자체가 다릅니다. 예, 쭉쭉 한번 제가 넘길까요? 이게 좀 전에 넘겼던 이 다리가 알렉산더 3세교입니다. 굉장히 이 조형 그 등을 보십시오. 산데레를 갖다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로등의 어떤 디자인을 한번 보십시오. 가로등들이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요 N자를 붙여놓은 걸 한번 보시면, 프랑스 가면 N자 붙여놓은 게 나폴레옹이라는 표시를 많이 붙여놨어요. 저쪽에 이렇게 보면 저 뒤에 보는 에펠탑은 파리의 토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1시간에 약 한 10분씩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조명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사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게 굉장히 사각이 많이 있는데, 저런 걸 우리가 이제 프레임 속의 프레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짧지만은 그 파리의 그 다리의
밤의 풍경, 도시의 풍경, 또 이거는 지금 그 세느강의 풍경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세느강에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처럼 고급 수종을 갖다 심은 게 아니에요. 아니고 가장 서민적인 나무, 미류나무라고 하죠. 옛날에 버드나무라고도 이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저 미류나무들이 봄에는 연두색, 여름에는 녹색, 가을에는 노란색, 겨울에는 마치 세필로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 가지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이 세느강을 지키고 있어요. 자, 깨어진 가로등. 왜 우리 태화강에도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면은 전체적인 비주얼로 보면 태화강은 대숲이 있고 전부 수직으로 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수종들을 심어야 전체 도시가 통일감을 줘서 조형적으로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는 홍수가 많이 나는 그 강이기 때문에 저렇게 세로로 긴 수종을 심어야 물의 저항을 받지 않고 이렇게 뭐 범람을 하지 않는 유속을 빠르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종들을 우리가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옆에 보면 옛날에는 그 뽕내버 다리 위에서 이런 걸 팔았어요. 이제 고서점이죠, 고서점. 고서점인데 지금은 세느 강변으로 옮겨서 하는데 이게 그 유네스코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여러분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파리 여행은 못 가셨지만은 잠시라도 여러분들 좀 뭐랄까 쉬는 시간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괜찮았어요? 뭐 안 괜찮아도 저건 이제 태화강의 사진 준비됐습니까? 한번 볼까요? 오. 5장씩 올리라 했으니까 5장 다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이거 넘겨도 되나요? 네, 5장씩 한 사람씩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쭉 이렇게 봤는데 이분은 굉장히 자기가 찍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요. 넓은 범위를 찍은 게 아니라 그래 나는 한옥과 태화강 우리가 한옥이라 해야지 태화루라고 하겠습니다. 태화루와 태화강의 느낌을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보게 되는 거 이런 사진 굉장히 잘 찍은 사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앞으로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왜 제가 그 사진을 5장을 다 보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사진은 우연성이라는 게 많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찍히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한테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한 장만 가지고 그분을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 5장을 한 번에 올리신 게 아니고 어떤 분 섞여 있어가지고 아. 사진 다 보시 한 장씩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런 부조들도 사진을 잘 찍었죠. 굉장히 우리가 태화루가 입체적이고 누각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입체적이라는 입체성을 살리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이제 태화루가 갖고 있는 그는 그 우리 근대 문화와 현대적인 도시가 잘 어우러지는 그러면서도 강이 우리 도심을 관통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으로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주가 되는 부분이 이 태화루고 그다음에 보조되는 부분이 도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강 1, 2, 3이 딱 정해져 있죠. 딱 정해진 게 굉장히 잘 찍었습니다. 네, 이 사진도 굉장히 잘 찍은 사진이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시선을 갖고 있어요. 단순미. 애플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단순한 겁니다. 예. 일단 그 잘된 사진들 중에서 한 장씩을 뽑아낼 수는 없고 여기서 정할 수 없잖아요. 다 안 봤기 때문에. 예.
네, 이 사진도 누각이 있고 도시가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이 상태 전체 구조적으로는 잘 맞춰졌어요. 잘 맞췄는데 여기 앞에 누각이 좀 더 컸으면 강약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었겠다. 그런 사진은 잘 찍었어요. 또 다음 사진 볼까요? 내 사진이 왜 잘 보게 되는지 아니면 내 사진이 왜 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이것만 여러분도 아셔도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수직 프레임을 잡았는데 굉장히 묵직한 그 베어링 기둥의 태화루를 표현한다고 임신 한 2개월 정도 된 배의 느낌으로 기둥이 불룩하게 놓은 부분을 잘 살렸고요. 이런 사진 정말 잘 찍었는데 전부 다. 네, 이런 부분은 저 앞에 있는 부분과 도시의 뒤에 부분을 잘 표현하긴 했는데 조금 키가 좀 높은 데서 올라가셔서 찍었으면 뒤에 도시가 기와에 가리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의도한 부분이 잘 살려지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태화루의 구조적 부분, 그가 한옥이 갖고 있는 구조적 부분을 표현하긴 했는데 뭔가 너무 뒤섞여 약간 섞여 있다. 뒤에 부분을 없애든지. 그런 뒤에 배경. 사진은 배경도 말을 합니다. 사진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자기 나름대로 나 의미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잘 생략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죠. 네, 다음 사진.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섀도우 프레임으로서는 잘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밑에 안내 간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관에 계시는 분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통제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통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내가 드러내고 찍을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구조적으로는 노출 상태라든지 프레임을 짠 앞에 틀을 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찍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자연적으로 커 있는 나무와 태화강의 느낌을 굉장히 서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잘 찍힌 것 같습니다. 다 뭐 골라서 올리다 보니까 그런지 사진은 굉장히 잘 찍었고요.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그 CCTV나 저런 것들 굉장히 인공적인데 뒤에도 도시가 인공적이지만 이거는 별로 내가 내용상 필요 없다고 싶으면은 프레임을 왼쪽으로 돌려서 찍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도 이제 그 기와와 뒤에 저 부분을 찍었는데 사진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 기와가 지나치게 크죠. 앞부분이. 기형으로는 관광을 쓰다 보니까 기와가 너무 커서 기와가 강조되고 집이 적게 표현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내 팔을 기와장 너머로 오른쪽 쭉 빼서 찍든지 아니면 좀 물러서서 찍어야 돼요. 관광으로 쓸 게 아니라 내 카메라 폰이라도 여러분 보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광각, 하나는 망원. 망원으로 써서 뒤에서 물러서 찍으면 광각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있는 거는 지나치게 과장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와가 너무 커져서 뒤에 태화루가 좀 왜소하게 보이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여러분 사진 찍으실 때 폰을 쓰실 때 내가 광각으로 찍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망원으로 찍는 게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광각으로 찍게 되면 광각의 효과는 가까이 있는 것은 더욱 크고 멀리 있는 것은 더욱 적고 우리 카메라를 열게 되면은 광각으로부터 보여집니다. 광각 렌즈로. 그러니까 넓게는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거나
지나치게 왜곡 현상이 생겨서 사진이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는 훨씬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찍으실 때 잘 찍으셨는데 수직을 항상 잘 봐야 됩니다. 사진은 가루를 맞추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수직선을 맞추는데 저 기둥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집이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지붕이 너무 크죠. 크니까 밑에 부분이 너무 적고 하니까 위에서 이렇게 과분수로서 불안감을 주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네, 일부는 이게 그 누각의 정치도 잘 살리면서 태화강의 느낌도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이런 사진은 그 기와 한옥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도심 속의 멋스러움과 뒤에 그 도시 현대화되어가는 도시가 한 컷 안에서 아주 뭡니까 단순하게 표현을 잘 하셨죠. 굉장히 시각적으로 뛰어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요는 이제 꽃을 표현한 거고요. 자, 이게 광각으로 찍으면 이렇습니다. 광각으로 찍으면 눈에 처음에 찍을 때는 굉장히 멋스럽게 재미나게 찍혔는데 찍고 나면 마치 이렇게 집이 마치 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찍혔는데 이런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전체 집의 높이가 내가 2m, 5m라면 한 2m 50에서 이렇게 찍으면 기울어지지 않아요. 근데 밑에서 과도하게 많이 넣으면은 카메라를 밑에서 작동시키는 순간에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광각을 쓰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지나치게 밑에서 키를 크게 찍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아래로 내려서 찍어주면 키가 커 보인다는 이런 상식 때문에 건축물을 찍거나 이런 거 찍을 때도 그렇게 찍으면 건축물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카메라를 오히려 높여서 찍어서 수직을 바로 잡아주는 형식으로 찍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키만 크면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밑에서 찍어야 잘 나온다. 이런 뭐 속설 같은 게 있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강의 느낌도 잘 표현했는데 위에 저렇게 그 지붕 부분이 너무 이렇게 탁 잘려서 한 부분이 좀 아쉬워요. 밑에 부분은 굉장히 잘 잡혔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약간 돌리게 되겠죠. 카메라를. 예,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을 다 내가 밑에서 찍다 보니까 또 광각으로 찍다 보니까 앞에 기둥은 엄청나게 크고 뒤에 기둥은 좀 위에서 좀 기형 현상을 만들고 집이 이렇게 쓰러진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전체 화면만 보지 하나하나를 보지 않는 거죠. 자, 이 타임에 사진을 잘 찍으려고 하면 우리 잘 찍는 방법은 우리나라에 3대 꽃을 잘 표현한 시인이 있는데요. 김춘수의 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꽃도 있고 그 다음에 김춘수, 고은 또 누구지? 나태주의 들꽃도 있습니다. 그 꽃의 시를 잘 음미해 보시면은 딱 한 가지 관심을 가져라, 애정을 주라, 사랑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구조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코가 어떻고 귀가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고 하는 걸 우리가 관심을 쓰듯이 사진 찍을 때는 대상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찍으면 두리뭉실하게 나온다는 거죠, 사진이. 이렇게 기울어진 사진들은 기본적으로 사진의 사진법상 의도적이라고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광각을 써서 찍는 경우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죠. 자, 이거는 굉장히 그 시선을 관찰력인데 이런 사진들은 잘 보셨는데
아주 좋은 사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사진은 잘 찍어주면 좋은 사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많이 보여졌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단층의 색조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밑에 했는데 잘 찍었어요. 잘 찍었는데 아주 이제 우리가 한 5장 정도를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좀 심사가 좀 엄격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다 좋다고 이야기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이런 사진도 굉장히 잘 찍었어요. 이런 것도 잘 찍었고. 예,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시선을 갖고 있죠. 자, 요 사진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진 아까도 본 것 같은데, 이것도 봤고요. 너무 빨리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 전체적인 풍광을 보거나 이럴 때는 저 다리도 뒤에 보이고 앞에 잠깐 끊고 5개를 한 개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 시간. 다 본 겁니까? 네, 네. 다 봤어요? 예. 웬만큼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다 봤으면 혹시 내 사진을 올렸는데 못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몇 분 못 보신데? 올렸는데 못 보신 겁니까? 못 올려서 못 본 겁니까? 자, 한번 도와드리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뒷부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나간 게 몇 장이 있어요. 그 앞에도 몇 장 못 본 것 같은데. 그 앞부분에 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사진은 그 길의 느낌도 잘 살렸고 또 수직으로 되어 있는 빌딩과 이렇게 그 전체 프레임이 세로로 되어 있는 프레임을 굉장히 세련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예. 역시 이제 앞에하고 비슷한 사진인데 전체적으로 보여져서 도시 태화강과 어우러진 어떤 그 도시의 풍경으로서는 굉장히 잘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비슷하고요. 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아까 그 기욤 아포로네르처럼 아방가르드적인 시선이 하면 저 건축물 위에 저 현대식 건축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선은 도시를 표현한 입장에서 보면 저 건축물 위에 현대식 건축물 올라가고 이러니까 좀 약간 그 정리되지 못한 도시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현상은 아닌데 사진에서는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걸 전체로 볼 수도 있나요? 여기는 오늘 찍은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이제 야경인데 잘 찍으셨네요. 네. 이거 오늘 사진이 많기 때문에 5점을 뽑는 데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신경 쓰입니다. 선생님께서 퀴즈를 내주시면 이제 맞추는 분께 제가 상품을 드리는 거고요. 즉석에서 그냥 수업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좀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를 내는데
아까 우리 사진 공부할 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자, 그걸 아시는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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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상품 하나 드리겠다고 합니다. 예. 아까 미라보 다리의 시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미라보 다리 시를 썼던 시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 예. 예, 맞습니다. 예. 아까 그 뽕네프 다리를 소개할 때 뽕네프 다리에 이렇게 부조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조 조각이 붙었는데 그 조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예, 선생님. 예, 맞습니다. 마스카롱이라고, 그 조각에 붙여놓은 걸 마스카롱이라고. 역시 필기를 열심히 하시든지 빨리빨리 뭐가 기억을 잘 하시네요. 그 다음에 자, 울산에 다리가 몇 개 있다고 아시는 분? 일단 세보진 않지만 우리가 위크 사진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세 분이 들었나? 아까 이게 안 드셨나? 다시. 예? 36개. 그 선생님 33개. 또 다른 설. 31개. 32개. 37개. 33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물어봤습니다. 여쭤봤는데, 33개 이야기 하셨어요. 그 다음에 좀 쉬운 건 하나 내겠습니다. 상품이 별로. 하나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세너 강변에 가장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의 수종, 이런.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 무슨, 미르나무. 예, 미르나무 하나. 우리 뽕네프의 연인들이란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가 몇 년도에 상영이 됐는지 아시는 분? 뽕네프의 연인들. 손을 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몇 년요? 예, 맞습니다. 예. 1991년. 그 프랑스에 있는 다리 중에서 가장 화려한 다리라고 이름을 붙이는 다리 이름 아시는 분? 예. 예? 알렉산더. 예, 또 다른 분? 아시는 분? 아유, 모르시는가 봐요. 세느강에 있는 다리 중에서 가장 화려한 다리라고 이름 붙이는 다리. 아까 산데리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산데리아처럼 생겼다. 가로등이. 이 다리는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수교가 되면서 수교 기념으로도 만들어진 다리 이름인데요. 다른 분 아신 분 없어요? 예. 네. 아니, 그건 아니고 알렉산더까지 이야기했는데 알렉산더 3세교입니다. 예.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화강에 대한 질문을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가지산에서 발원지를 두고 울산 태화강의 길이를 몇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는 분? 가지산 쌀바위로부터 태화강의 길이를 이야기한다면
예, 또 예? 아니고요. 예? 37.5kg, 47.5kg, 또 115리. 예, 지금까지 115리가 가장 큰 46.1kg라고 했죠. 예, 다들. 자, 여러분, 그동안에 슬쩍슬쩍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최 측에서도 이렇게 선물을 많이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주최 측에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대망의 이제 이 문이 열리겠습니다. 이제 최종 심사를 해야 될. 이제 2021년 태아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아루의 풍류 6회차 강좌에 마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단 감성이 흐르는 태화강에 대해 강연을 해주신 권일 사진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강좌는 7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잠시만요. 저거는 어떻게 되죠? 예. 시상은 저거 작품 평가 결과. 작품 평가 결과는 예. 작가님께서 뽑아주시는 걸 원래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네. 사진이 너무 다들 좋은 사진만 보내주셨다 보니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슨 말씀이? 예. 두 사진이 좋아서 공동 우승으로 예. 합동 공동 우승으로 모시고 그 대신에 제가 그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되는 분 예. 내가 오늘 상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나 열심히 했다. 공로상 같은 거 있잖아요. 공로상. 아무도 안 계십니까? 네, 한 분 계십니다. 계시네요. 용기 있는 자가 상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좀 열심히 계시면 저 뒤에 두 분 계셔서 제가 오다가 내 별도로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겁니다, 이거. 어떤 상태죠? 고구마인가요? 고구마인데 이거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180도에 45분을 돌리면은 아주 꼬들꼬들하게 타박타박이 맛있는 고구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배님 고구마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1시간 전부터 와 찍어서 하나 드리고 또 가져가야 되겠다. 또 고구마 때문에 지금 마음 변했는가 봐요. 아까는 안 그랬는데. 진짜 이거 이제 고구마 다 끝났는데 어떡하지? 선생님은 내가 특별 선물 하나 드립니다. 여름에 쓰시라고 슬리퍼도 내가 준비했어요. 슬리퍼 여름에 시원하게. 장사 다 했습니다, 이제. 예. 여러분 이제 작품에 대한 상은 좀 서운하지만 이 고구마 나눠 드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작가님께서 훨씬 더 좋은 선물을 가져오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다음 강좌는 7월 3일에 오후 2시에 한국 학춤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좌가 개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 신청은 울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시고요. 자세한 정보는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1년도 태화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화루의 풍류 6회차 강좌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